안녕하세요. 벌써 그 집단 상담의 9번째 시간이네요. 그동안 계속 들으셨던 것들이 잘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집단 상담에서 마지막 강의, 전 강의를 들으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굉장히 많이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또 우리가 이제 좀 쉬운 내용이에요, 뒤에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집단 상담에서의 전문가의 윤리편이에요. 그래서 전문가가 어떤 윤리를 갖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윤리라는 것은 이제 내가 어떤 지켜야 될 사항들, 전문가로서 그런 것과 더불어 이 윤리를 잘 지킴으로써 누군가를 보호할 수 있어요. 내담자도 보호하게 되겠지만 자기 스스로 자신도 보호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어떤 것들이 우리가 지켜야 될 사항인지 잘 한번 검토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합시다. 자, 보시면 우리가 집단 상담 전문가가 윤리 기준의 필요성은요, 서비스 수혜자의 보호예요. 결국 우리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누굴까죠? 그쵸. 내담자들이죠. 내담자를 잘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로서 어떤 윤리를 지켜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효력을 좀 가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또한 우리가 전문가의 보호예요. 전문가들 스스로도 윤리 기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윤리 기준의 보호를 받는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가장 지키시는 것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길이기도 하다는 점 염두에 꼭 두시기 바라요. 전문가에 대한 신뢰와 자율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보시면 일반인들로 하여금 전문가의 활동이 그가 속한 지역사회의 사회적 규범이나 도덕적 기대에 대한 세심한 배려 위에서 수행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상담자, 다 믿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어때요? 전문가로서 어떤 교육을 받아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으며, 반드시 누구에게, 내담자에게 어때요? 사회적 규범이나 도덕적 기대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하면서 하고 있다라는 점을 신뢰가 가게끔, 어때요? 설명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때요? 전문가다운 포스도 갖춰야 되겠고, 또, 인품도 갖추셔야 되겠죠. 봤는데, 뭐 저런 사람이 상담가야 하는 사람도 있으면 굉장히 상담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상처를 받는 사람들은 다시 안 오겠죠. 그러니까 청소년 상담가가 되신다면 마찬가지예요. 청소년들은 지금 상담을 받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에서 상담이라는 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 받는 걸로 알고 정신 이상이 있어야지 받는 걸로 옛날에는 하셨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옆에 친구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전문가한테 상담받으면 훨씬 더 그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라는 인식들이 좀 있으셔서 많이들 받으러 오시거든요. 특히나 이제 외국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거기서 이미 카운셀링 상담을 받아보신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 어려운 게 아니라 이웃집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듯이 쉽게 가서 일회성 상담도 받을 수 있고 또 계속적으로 내가 어떤 패턴을 좀 바꾸고 싶다면 그 문제 패턴을 바꾸는 데 있어서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 즉 멘토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알기도 그렇게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떨까요? 상담자가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라는 느낌을 주시는데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그 역할이 뭐예요? 특히나 청소년 상담사는 그 아이들이 꿈나무잖아요. 그 아이들이 앞으로 나가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큰 비중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가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고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목표를 두시기를 바라고요. 집단 상담에서 윤리적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보실 게 상담 전문가가 윤리 기준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높은 윤리 의식을 유지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부분은 좀 융통성이 있을 필요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사회적 기준이나 도덕적 기준에서 크게 벗어난다면 어떻게 볼까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되도록이면. 그렇지만 저 사람은 이상해, 믿을 수가 없어 라는 게 될 거예요. 저 사람한테 얘기하면 들어주긴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일이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높은 윤리의식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상담자가 되신다는 건 어떻게 보면 저도 느끼는 게 교육자나 상담자가 되면요, 누가 나의 행동을 어디서 어떻게 보고 지켜보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된다는 점이 있어요.
어느 순간 제 강의를 들은 학생이 도대체 몇 명인지 모르고 이러기 때문에 어떻게 부딪힐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그 학생을 기억할지 모르지만 학생들은 내 선생님의 얼굴을 기억 못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그게 맞닥뜨릴 때가 있죠. 항상 사람이 살다 보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늘 조심하게 되고 상담가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높은 윤리의식을 유지한다는 게 필요하고요. 또 미세한 오류에 대한 관심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아주 조그마한 것에 오류가 있을 때도 관심을 갖고 무엇이 잘못됐나 잘 살펴볼 수 있는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또 내담자의 존엄성, 존중과 복지를 증진시켜 주시는데 마음가짐을 쓰셔야 돼요. 내담자가 어때요? 존중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상담에 왔는데 내가 보기에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하는 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내가 이해 못하는 사람. 그랬을 때 그걸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그래서 괴로워서 왔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될 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존엄성 자체는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존중해 주시고 또한 그 사람의 복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잘 선택하셔야 되겠죠. 내가 되지 않더라도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리퍼해서 할 수 있다면 리퍼를 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꼭 도와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내담자가 그렇게 받고요. 독립적 존재의 인정과 협조관계의 형성이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독립적인 존재라는 거죠. 이 사람이 너무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의존적으로 흐를 수 있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독립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서 그 스스로 혼자 쓸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요. 또한 협조관계를 잘 하셔서 이 사람이 혼자 쓰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관계도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이 사람이 혼자 쓰기 힘들 때 도와주셔야 되죠. 당연히 도와주는 역할을 하시면서 또한 나아가서 그 사람이 나중에는 혼자 힘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또한 내담자 권리를 존중해 주시는 거죠. 내담자가 어떠하다가 누구 편 항상 이게 서비스 차원이기 때문에 내담자를 존중하는 게 우선시 돼야 된다는 점 늘 잊지 않으셔야 돼요. 누가 먼저? 내담자 먼저예요. 그 다음에 집단 상담 전문가 윤리 기준의 구체적 쟁점들을 이제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집단 참여와 관련된 쟁점을 보시면 그 자세한 정보에 입각한 사전 동의가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어떠한 것들을 할 때 이렇게 할 것입니다라는 얘기들이 얻게 되면 서로 이렇게 어때요? 그 뭐랄까 작업들이 말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기본 정보로는 상담의 목적과 목표를 이제 맞춰보는 것이겠죠. 또한 상담에서 사용할 기법이라든지 상담 서비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상담의 한계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려주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상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는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사전에 동의를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난 그 얘기 못 들었는데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라고 하시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을 당하실 수가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윤리는 내담자도 보호하지만 누구도 보호해요? 상담자도 보호하는 윤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동의가 포함된 것을 이제 서류로 남겨두기도 해요. 저희가 이제 어떤 약간 폭력적인 걸 갖고 있는 분은 이제 뭘 하지 않겠다라는 동의서를 폭력을 상담하는 동안 휘두르지 않겠다는 그거에 대한 나중엔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는 동의서를 쓰듯이 사전에 모든 것들을 동의서를 쓰고요. 자살 경향이 있는 그 성향이 우려되는 우울증 환자가 있다라면 그때도 상담 중에는 자살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서약서를 받는 것이 가장 필요해요. 그랬다가 갑자기 이제 미국에서도 법적인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법적 쟁취, 그러니까 법정까지 가게 되면 그런 서류들이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누가 그 책임을 다 뒤집어 쓰다면 상담자가 뒤집어 쓰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분쟁이 없었지만 준비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비자발적인 참여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담자는 집단 상담의 참여 여부에 대해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이 사람이 무조건 이렇게 왔다고 집단 상담에 참여했다고 계속 자발적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땐 뒤로 물러나설 수 있어요. 그걸 갖다가 왜 너는 안 해?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푸시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담자의 자발적인 참여는 그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동기와 직결되기 때문에 또 집단 상담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점들을 늘 염두에 두시고요.
내담자를 너무 푸시하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 욕심이 있어서 집단을 끌시다 보면 아우 제가 이만큼만 나오시면 쟤한테도 도움이 될 텐데 하고 은연중에 되면 자발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떤 푸시에서 밀려 나오게 되면 하고 싶지 않은 내 비밀 얘기를 해야 되는 듯한 분위기를 느끼면서 나오게 돼요. 집단에 있다 보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되게 찜찜한 얼굴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늘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떠밀려서 얘기하는 식은 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상처받거든요. 나중에 그걸 괜히 내놨다고. 그래서 늘 항상 뭔가 이렇게 나올 때 상담자가 보기에 저 사람이 비자발적인 것 같다. 뭔가 내놓는 게 다 내놓는데 나만 안 내놔서 그럴까봐 내놓는 것 같다 할 때는 안 내놓으셔도 괜찮아요. 자발적으로 내가 용기가 생겼을 때 그 집단에 참여하시는 게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다 지금 하고 있다고 꼭 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라고 알려주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또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죠? 이게 비밀보장과 관련된 쟁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경우에도 내담자의 비밀은 보장이 돼야 돼요. 이건 반드시 중요해요. 예외적인 경우 빼고예요. 그 내담자의 비밀은 이제 반드시 보장되기 때문에 입 닫는 연습들을 잘 하셔야 돼요. 이제 흔히 이제 저한테도 전화 오기를 방송국 같은 데서 전화 올 때 상담 그 사례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좀 얻고 싶다든지 뭐 책을 쓸 때도 그런 사례를 좀 써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제가 그 사례를 아무리 고친다고 해도 내담자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사람 내 거 얘기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비슷비슷한 사례들을 얼마든지 보편적으로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가 상담한 사람이 나와서 하는 얘기는 내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문제를 다른 사람도 다 갖고 있다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때요? 내 비밀을 저 사람이 폭로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흔히 또 재밌는 게 상담한다 그러면은 상담 뭐 해요? 무슨 내용들이 오고 가요? 물으세요. 그걸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듯이 여러분이 청소년 상담자가 되시면 비밀 보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늘 내 비밀 보장이 되고 있는지 가장 예민해요. 내 걸 누군가 어디 가서 얘기한다 그러면 굉장히 불쾌하겠죠. 그러니까 이전만큼은 정말 우리가 간혹 내담자들이 제 얘기는 선생님 어디 가서 하셔도 돼요 라는 내담자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를 빼시고는 그냥 나는 잊어버리고 이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 상담자가 되시면 그 사람 얘기를 그냥 그 순간 듣고 잊어버리고 기록하지 않으면 기록한 걸 나중에 떠올릴 정도로 그런 연습도 필요해요. 자, 비밀보장의 의무를 지킬 수 없는 두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언제냐면 내담자가 주변 인에게 닥칠 위험이 분명하고 위급할 때, 이 사람이 자살을 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누군가를 죽이려 할 게 분명하게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비밀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에 관련된 것들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있다라고 인지됐을 때는 그건 지킬 수 없다라는 점을 누군가에 미리 얘기해야 돼요. 그 점 또한 미리 내담자에게 얘기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여기서 한 얘기는 비밀 보장을 다 합니다만 이러이러한 보장은 제가 못 해드립니다 라고 얘기하셔야 되고요.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까지는 노출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보여달라고 하면.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외적인 부분이 있다는 부분 누구한테 명시해 주라고요? 내담자에게 얘기해 주라고요. 내담자의 사생활과 비밀은 상담기관의 다른 상담 전문가나 또 사무원,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도 보장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대부분 또 인포메이션 데스크가 있으면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껄끄러움해 하시기도 해요. 인포메이션 데스크에 누가 앉아있으면 그 사람이 뭐 받고 면접을 하게 되면, 마음의 문을 열기 전까지는 혹시 상담한 내용을 저 사람도 알지 않을까?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까지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그래서, 어서오세요. 이렇게 반갑게 하지 않으면 제가 혹시 내 얘기를 듣고 나를 좀 이상하게 보나? 이런 느낌도 드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늘 내담자들은 굉장히 예민하다는 것. 그래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도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있다는 점,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녹음이나 녹화를 할 경우에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슈퍼비전을 받는다든지 또한 우리가 어디에 공지를 해야 될든지 기록을 남겨야 될 경우들이 생겨요. 이럴 때 할 경우 내담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받지 않고 하는 것은 어때요? 그 사람을
개인적인 그 권한을 침해한 거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늘 항시 해도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그 무료로 하는 이메일이라든지 그런 데 들어가서 하시면은 이거는 이렇게 해서 무슨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들이 있어요. 처음에 동의할 때 간혹 모르고 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오픈시키는 것들이 돼요. 무료로 하는 경우는 간혹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관계와 관련된 쟁점을 보시면 관계의 시작 방식이 어떠하는지 또 이중관계가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성적 친밀성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관계의 종결 문제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상담 관계와 시작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관계가 이중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관계들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한 성적 친밀성의 문제도 있어요. 상담자와 내담자라든지 또 내담자가 밖에서 다른 친밀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관계의 종결 문제, 종결을 안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쟁점 문제들을 또 어떻게 다룰 것인지 또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윤리적으로도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뤄줘야 될지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간혹 긴밀하기 때문에 사랑 아닌 사랑에 빠지기도 해요. 상담자, 내담자가. 그래서 늘 성적 친밀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도 있죠. 누군가 내 얘기를 아주 온천히 들어주기 때문에 내담자는 상담자가 정말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사랑하는 사람으로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의존성을 키우고 자기의 그렇게 관계를 빠지기도 하니까 그럴 때 상담자가 잘 조절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상담자의 능력과 관련된 쟁점을 보시면 상담자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늘 이제 상담하면서 느끼는 건 상담자가 자기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이 한계를 모르면요 오만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내가 다룰 수 있는 문제, 내가 다룰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지만 내담자를 제대로 도와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욕심내거나 또 내가 할 수 있다고 오만하거나 이렇게 되면 누구에게 그 피해가 가죠? 내담자에게 그 피해가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자기 한계를 아는 게 제대로 자기 능력을 아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하고 있는 상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알기도 하지만 또 어때요? 늘 우리 상담자는 자기를 갈고 닦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상담자는 자기가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구가 녹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를 갈고 닦아야 되는데 우리가 갈고 닦는 게 기술을 갈고 닦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상담자로서의 어떤 자질, 또 능력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하고 또 자기도 돌을 닦듯이 정진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담자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본인한테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 개인 스스로 저 성장을 돕는 데는 많은 도움을 받은 게 저는 이 공부라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아마 그러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남을 도와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도와주기보다는 그 내담자들을 통해서 또 내가 한 번 더 성장하는 기회를 갖는 게 이 상담자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어요. 같이 성장해요. 또한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보고 있어야 돼요. 상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보고 있지 않고 나는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더 문제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에게 있는지, 내가 지금 현재 좀 피곤한지, 아니면 현재 내가 갖고 있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지, 그것이 또 나의 내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내 개인적인 문제를 먼저 아시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상담자가 되기 전에 자기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필요해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하고자 노력조차도 하지 않으면 그냥 묵혀두시면요. 그 문제는 꼭 다른 내담자하고 같이 그 문제를 같은 문제에서 맞닥뜨리게 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피해 가실 건가요? 아니면 함부로 다루실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내 스스로가 먼저 그런 부분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문제를 제대로 보지도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지도 모를 때, 그때가 더 문제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아는 게 중요해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내 한계가 이런 거 구나. 그래서 저는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가장 제일 중요한 문제가 저는 이거라고 봐요. 상담을 하면서 제일 가장 제가 느꼈던 게 내 한계를 인정해서 내가 받을 수 없는 내담자, 이 문제는 내가 처리할 수가 없겠다라고 이렇게 커트를 쳐야 저는 그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놓고요. 또한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상담을 저는 하질 않아요. 그래서 좀 쉬고 또 내 문제가 해결된 후에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기의 어떤 부분을 좀 더 잘 철저히 관리하는 게 다른 사람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내 양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또 집단 상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위험에 관련된 쟁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그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심리적으로 이제 받는 그 뭐랄까 어려움, 그 위협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시면 집단의 압력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우리 다 했는데 왜 너만 안 해 하듯이 뭔가 그 보이지 않는 압력. 그래서 집단 압력에 개인이 주도적인 선택권이나 자유권이 포기하게 되는 경우.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내 거를 내놔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경우예요. 또 급작스러운 심리적 혼란. 갑자기 뭔가 어때요? 과도한 개방이나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분위기를 하고 나니까는 뭔가 굉장히 혼돈된 분위기를 느껴요. 내가 하는 건 이게 아니었는데 여긴 너무 다른 세상이야. 그래서 급작스러운 심리적 혼란을 경험하실 수도 있고요. 또 무분별한 결정을 그래서 하실 경우도 있는데 강력한 집단 경험을 한 후 그들이 이제 자신의 생활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변 사람들 생활까지 영향을 줘요. 막 조언할 때도 막 그렇게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중대한 결정, 특히 이제 사실은 이혼 결정을 함부로 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혼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중대한 결정을 할 때 그러지 않도록 이렇게 그런 과정도 잘 살펴보고 가셔야 될 게 이 집단 상담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이제 심리적 위험에 관련된 쟁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상담자의 조종적 행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지만 집단 상담자가 집단이나 집단원들을 비윤리적으로 조정할 수도 있고요. 또한 개인적인 관심과 이익에 반대되는 또 행위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때요? 선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도 간혹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도록 늘 자기를 잘 다듬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한 비밀 유출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자가 집단원들에게 서로 비밀 보장을 잘 할 수 있도록 얘기를 반드시 계속 강조하셔야 돼요.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이게 끝나면 나가서 서로 간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물어보지도 마십시오. 라는 것들. 그리고 여기서 이러면 나가면서 잊어버리십시오. 이런 얘기를 꼭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윤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이제 절차를 보시면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필수적 절차는 윤리적 문제나 딜레마가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문제가 없는지 보시고요. 현재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중요한 가치와 원리가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있으면 그것이 지금 위치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확인하시고요. 전문가적인 판단에 비춰볼 때 지금 초점이 되는 주제하고 딜레마에 가장 관련성이 깊은 가치나 윤리적 어때요? 원칙부터 순서를 매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겨서 딜레마 상황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와 일치하는 행동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뭔가 맞지 않으면 맞는 걸로 행동계획을 세우셔서 가장 적절한 기법과 기술을 가지고 계획을 실행하시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이거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건 바꾸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린 윤리적인 결정들의 효과를 검토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윤리적 문제들 이렇게 잘 꼼꼼히 다루셔야 한다는 거. 집단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나타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밖에 있던 일들이 그대로 또 나와서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 문제를 전문적으로 잘 타개하기 위한 고려사항은 여러분들이 잘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지도감독을 철저히 받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초짜일 때는 누구한테 받아요? 슈퍼비전 받는다 그러죠. 우리가 지도감독을 그 위에 단계, 내 지도교수라든지 나보다 더 많이 상담을 한 그 지도자한테 꼭 철저히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동료와 지도감독자에게 자문을 구하고요. 훈련을 받으면서 보다 분명하고 통합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내 판단에 잘못되면 좌지우지 될 수도 있죠. 여러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초짜라든지 한지 얼마 안 됐다든지 아마 헷갈려서 굉장히 뭔가 실수를 할 것 같다든지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의 조언을 꼭 듣고 감독도 받으신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으로부터의 도움과 지지를 구해야 되고요. 또한 정확한 판단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집단 상담을 하건 개인 상담을 하건 상담자는 늘 슈퍼비전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받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내 주관이나 내 가치관으로 모든 걸 판단하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생각한다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슈퍼비전 감독을 받는 게 한 2, 3년씩 넘게 받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받으시고요. 그 이후에도 상담을 하시다가 동료 상담사들하고 뭔가 어려운 게 있을 땐 꼭 의논을 하신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 시험을 보시고 총장 상담사가 되신다면 여러분들도 이게 상담사 짰으니까 나는 상담가로서 뭐 됐어. 이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요. 늘 다른 전문가에게 지도를 받는 걸 게을리하지 않으시기 바래요. 자, 그럼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